연어의 고장으로 가기 위해선 꽤 기나긴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암스테르담과 베르겐을 경유해 최종 목적지인 올레순으로 향하는데요. 목적지를 앞둔 풍경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피오르드. 외해와 인접한 이곳은 평균 수심 200m,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골짜기가 깊어지면서 최대 수심 1500m까지 형성된다고 하네요. 피오르드만 실컷 구경한 지 1시간. 와, 침실? 이게 뭔데? 뭘 것 같아? 에? 망원경. 오, 등대. 와. 숙소에서 북유럽 감성에 젖은 것도 잠시. 일단 노르웨이에서 첫 끼니를 들러갑니다. 지하로 안내받자 바다가 펼쳐지는 고즈넉한 포트뷰가 반기네요. 진짜 캐비어는 아닌 것 같아. 새우도 들어가고. 항구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연어 양식장을 방문하기로 한 날인데요. 그 전에 올레순에서 가장 높다는 아크슬라산 전망대를 잠깐 들리기로 합니다. 입구에 신기하게 생긴 나무가 시선을 사로잡고 해발 189m, 418 계단을 오르자 탁 트인 바다와 올레순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유럽의 베니스라 불리는 올레순은 7개의 섬으로 둘러싸여서 바다가 잔잔하기로 유명한데요. 노르웨이에선 가장 중심이 되는 어업 전초기지이자 고등어 최대 산지 중 하나로 알려졌죠. 반대편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장엄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질의 촉입니다. 오늘은 노르웨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노르웨이 하면은 대자연 속에 이 피오르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피오르드 사이사이에 있는 연어 양식장을 둘러보고 우리 식탁에 연어가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보트를 빨리 타고 좀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헬로. 헬로. 항을 빠져나오자 어업도시답게 어류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 그리고 어선들이 눈에 띄는군요. 고등어잡이 배로 보이는 거대한 어선. 그 뒤로 그림 같은 집들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게 도시를 빠져나와 내륙으로 2시간을 달려서 들어오자 피오르드로 진입한 배. 이곳 수심이 궁금해서 봤더니 가장자리는 50에서 70m, 가운데는 300m가 넘습니다. 갑판으로 나가자 엄청난 풍경을 마주하게 되니 이윽고 연어 양식장에 도착. 때마침 전날 밤 눈이 내려 설산이 되었다는 반가움과 함께 2시간의 항해 끝에 노르웨이 서부 해안에 굽이굽이 펼쳐지는 피오르드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연어 양식장. 직접 둘러본 연어의 양식 환경. 감탄사가 나와야 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바보가 됐어요. 여기 오니까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듯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그런 느낌?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연어를 생산하는 국가는 꽤 많습니다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환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던 겁니다. 이곳의 수심은 약 150m 내외, 겨울엔 수온이 5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엔 15도까지 오르면서 연어를 양식하기에 최적의 지리적 환경을 갖춥니다. 게다가 제가 보고 있는 이곳은 노르웨이의 광활한 국토에서 마치 못의 혈관처럼 퍼져있는 피오르드 중 극히 일부라는 사실. 노르웨이 전역 천여 군데의 연어 양식장 중 고작 한 곳을 보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군요. 연어는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린란드로 갔다가 돌아오는 대서양 연어, 다른 하나는 북태평양으로 나갔다가 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로 돌아오는 태평양 연어. 태평양 연어에는 왕연어, 홍연어, 은연어, 연어 등등 다양한 종이 분포하지만 대서양 연어는 아틀란틱 셀먼 한 종으로 현재 노르웨이를 비롯해 스코틀랜드, 미국, 칠레에서 대량으로 양식됩니다.
이 중 국내로 수출되는 연어 중 약 95% 이상이 대서양 연어이고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요? 연어 양식장은 여러 동의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을 배양하고 치어를 육성하는 단계를 거쳐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제야 가두리에 합사시키는데요. 과거에는 박테리아 감염증에 대비하고자 항생제를 사용했다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노르웨이 수의협회가 백신을 개발하고 나서부터는 항생제 사용이 사라졌죠. 대신 일정 크기로 자라면 바다 가두리로 나가기 전 백신 주사를 맞게 됩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둘레 160m, 깊이 40m의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자라는 연어는 약 18만 마리, 가두리 6개면 100만 마리가 자라는 셈입니다. 양식장 관리와 운영은 상시 근무 직원 2명의 전부, 나머지는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료에 관한 연구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재 양식 연어에 먹이는 사료는 콩 단백질 등 식물성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50%, 나머지는 식물성 기름과 생선 대가리, 부산물 등을 갈아 만든 어분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죠. 연어가 길러지는 동안에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제가 연어를 만져볼 수 있게끔 특별히 배려해 주셨는데요. 살아있는 대서양 연어는 처음 보는데 놓치면 다칠세라 평소 화로 좀 만져본 솜씨를 발휘해 보는데요. 늘 먹기만 했던 대서양 연어를 산채로 접하니 기분이 묘합니다. 조금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아직까지도 일각에서는 C라이스, 바다이를 퇴치하기 위해서 에톡시콘이라든지 디플루벤주론이라든지 이런 살충제 성분을 섞어 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No chemicals. Take it into the boat, fresh water, Yeah. and we have it about 3.5 hours in the boat. And so it's go out, the lice will be in the boat. So this is how we do it here. 노르웨이가 연어 양식의 최대 국가로 알고 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연어를 많이 먹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Yeah, and Norwegian people also love eating salmon. And I think it's quite beautiful because we learned from the Asians how to eat it raw. And that has become really popular in Norway as well. So we do love it, but we also eat it in many different ways, such as barbecue, heated, but also raw. 그러면은 회 형태로도 많이 먹는지. Actually, salm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Norwegians say when they eat sushi, it's to indulge. 노르웨이 현지 연어 가공 공장에 지금 왔거든요. 굉장히 지금 보안이 강화되고 위생도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써서 좀 절차들이 조금 까다로워요. 복장과 위생 검열은 누구든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신발도 씌워서 오염물을 최소화한 다음 손도 깔끔하게 씻어야 입장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작업장에 도달하는 길도 미로처럼 꽤 복잡한데요. 이 장면은 항공수송용 포장 연어입니다. 연어는 기본적으로 20에서 30개월가량 길러져 출하되는데요. 신선도를 위해 양식장에서 공장까지 이동 시간을 최소화해 이곳에서 도살됩니다. 모든 과정은 기계화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내장도 기계를 통해 제거가 되는데요. 이렇게 나온 연어는 사람 손에 의해 한 번 더 정밀하게 손질됩니다. 내장 제거가 100% 되지 않으면 다른 벨트로 이동시켜 수작업으로 마저 제거됩니다. 내장이 제거된 연어는 사람 손에 의해 크기별로 분류되고, 분류된 연어가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세척을 마친 연어는 무게를 재고 얼음과 함께 박스 포장됩니다. 원래는 점프해서 오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걸 못 본 저는, 그리고 뒷분도 제가 하는 거 보고 낚여서 그만. 제대로 젖었어요 지금. 나는 거기를 싣고 들어가는 줄 알고. 이곳은 또 다른 연어 가공 공장. 이것도 똑같은 환복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들른 곳은 필렛 가공 공장인데요. 이것도 거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통해 대가리와 뼈를 제거, 완전한 필렛으로 손질되는 장면인데요. 기계가 트리밍과 장가시 제거를 1차적으로 하고 미처 제거되지 못한 장가시는 사람에 의해 뽑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은 뱃살 주변에 붙은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작업인데 이것도 사람 손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오감을 이용해 문제가 없는지 최종으로 검수합니다.
이곳은 알레순에 묵었던 호텔 식당인데요. 조식 뷔페가 평이 좋아 매일 아침마다 이용했는데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은 그래도 역시 본고장의 연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요네즈, 빵에도 올리브유 뿌리고 올리브 버터, 토메로, 오일을 좀 깔아줘야 돼. 이곳에서 나는 훈제 연어 레디시 정도만 살짝 깔아줄게. 자, 그리하여 완성된 노르웨이 스타일의 훈제 연어 오픈 샌드위치. 여러분, 싸구려 단어 쓰고 싶진 않은데 존맛탱입니다. 존맛탱. 웬일인지 현지 연어가 국내 연어보다 더 담백하고 쫄깃한 맛이랄까요? 사실 노르웨이에서도 연어 소비량이 상당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력 수출품은 사이즈가 크고 지방도가 높은 연어가 나가고 내수용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연어가 유통된다는데요. 기분 탓일까요? 저는 왜 현지에서 맛본 연어가 미묘하게 맛있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 생활 식습관과 외식 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연어. 청정 해역에서 자란 연어가 어떻게 해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지 이 영상이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연어편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곳의 식문화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노르웨이에서 고등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도시 올레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어의 주산지라 할 수 있는 부산과 비슷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새벽마다 고등어 경매와 위판이 이루어지는 부산 공동 어시장과 달리 노르웨이는 대형 고등어잡이 선박과 바로 옆 가공 공장이 있을 뿐이지요. 자, 좀 있으면은 고등어잡이 조업선이 고등어를 싣고 만선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고등어 가공 공장 그리고 바로 옆에 고등어 조업선까지 한번 싹 둘러볼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식탁에 이 고등어가 잡혀서 올라오는지 그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처음엔 위생복으로 환복하라고 해서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나 싶더니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시골, 아니 어촌 풍경이 펼쳐지나 싶더니 바로 옆 부둣가로 향하면서 거대한 고등어잡이 배를 마주하게 되더군요. 일단 첫인상은 와우! 우리나라 어선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고등어잡이는 대형 선망으로 4대에서 6척이 한 팀을 이룹니다. 본선과 등선, 운반선으로 각자 역할을 다해 공동조업을 하는 거죠. 반면 노르웨이는 지금 보시는 대형 어선 한 척이 조업부터 운반까지 모든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노르웨이의 고등어잡이 배를 살피러 갈 텐데요. 때마침 조업을 마치고 이제 막 입항한 터라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고등어가 잡히면 영도시에 가까운 탱크에 운반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파이프를 통해 고등어들이 운반되며 바로 저것이죠. 안쪽에 보이는 파이프로 고등어들이 쏟아지면 이곳에 잠시 모였다가 기계를 통해 자동으로 운반됩니다. 목적지는 바로 옆 건물인 생산공장, 그리고는 실시간 계측을 통해 이렇게 중량이 표시됩니다. 동시에 전 세계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고등어 전자 경매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배에서 내려지는 고등어의 평균 크기와 중량 등이 속속들이 매겨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고등어잡이 배에 탑승해 갑판 위로 올라옵니다. 보시다시피 기중기 같은 장치가 보이는데요. 그물로 잡은 고등어를 이곳에 쏟으면서 바닷물을 1차로 걸러냅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온이 높은 바닷물과 고등어가 한데 섞이지 않기 위함인 거죠. About maximum 40% of fish and 60% of cold water. 보관 탱크로 들어간 고등어를 보기 위해 선내로 들어왔는데요. 육지로 싣고 오는 동안 고등어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수에 담겨져 선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냉수는 거대한 물탱크에서 뿌려지는 차가운 담수입니다. Totally 10 fish holes, so we just 1,200 cubic meters of ice cold seawater. Cold seawater, alive. It's very important that the fish is alive. Then it's shock freezer to death and it's cold water. And you get the stiffness that you know so well. And we know discharging it, the tank is take out some water and pump it through the vacuum pump and on board its factory. But the main issue is to have a lot of cold water, so the fish is go from sea temperature about 12-15 degrees and down to minus as quickly as possible.
이제 좁은 계단을 따라 여러 층을 밟고 올라오면 아, 저 타실이구나. This is my office. Maps, radars, sonars, and echo sounders, fish finding equipment, and also cameras, which I can switch to see different areas of the ship during fishing. This is the sonar where I find the fish. This is the vessel, and this is the fish. And I set in the net just in front of it, and the fish is swimming. 노르웨이에서 올레순이 고등어 잡이의 중심이 된 이유, 그것은 너무 북쪽도 너무 남쪽도 아닌 적당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역에서 조업하던 가공 공장까지 신속히 달려올 수 있는데요. 며칠을 나가서 잡아오는 우리나라의 고등어 잡이와는 달리 노르웨이는 한 번 조업을 나갈 때 짧게는 6시간, 길게는 24시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 특성상 선도 유지가 관건이기에 일단 고등어를 잡게 되면 곧바로 항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큰 선박임에도 선원은 고작 10명이라는 점,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They contain and the temperature in each one, and also this storage system. They have to keep in control how much fish we take on board and get it proper cool down. 이곳은 고등어 가공 공장.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용되는데요. 좀 전에 배에서 잡힌 고등어가 곧바로 공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러 갑니다. 지난번 연어 공장처럼 똑같이 위생적인 환복 절차를 거친 뒤 입장하는데요. 일단 고등어 잡이배가 들어오면 공장은 무척 분주해집니다. 이제 막 배에 싣고 온 고등어가 공장으로 쏟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중량을 체크하고 이동하는데요. 크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입니다. 흔히 빵이라고 표현되는 몸통 둘레, 즉 최고별로 사이즈를 분류하는데요. 화면에서 맨 왼쪽은 어지간한 시야에도 통과되기 어려울 만큼 간격이 넓어 보입니다. 크기별로 분류된 고등어는 다시 한번 작업자를 거쳐 이상이 없는지 검사받고 이상이 감지되면 그 고등어를 다시 분류통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통과돼서 나온 고등어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다 세척을 거치게 되고요. 종착지로 향하게 됩니다. 고등어는 그날의 식문화와 요리 활용도에 따라 각국의 바이어마다 원하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400에서 600g 같은 큰 사이즈는 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작은 사이즈는 이집트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필렛 형태를 선호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원물보단 필렛 가공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포장 단계입니다. 이곳은 고등어가 보관되는 냉동 창고입니다. 영하 24도로 급속 냉동에 약 30시간 정도 보관 후 메인 냉동고로 옮겨지다가 수출을 기다리겠죠. 생산 공장을 둘러본 저는 그 길로 배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몰데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가공 공장인데 저 보트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달려왔거든요. 어떤 공정을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연간 45,000톤의 생선을 가공하는 곳인데요. 주로 필렛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펌프로 끌어올려진 고등어의 온도는 1도. 이곳에서 영하 8, 9도의 염수에 약 40분간 담가진 후 필렛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고등어 필렛이 지나가는 생산 라인은 따라가 봤습니다. 커팅 작업은 자동화로 이루어집니다. 시간당 수백 마리는 좋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각국의 바이어들이 원하는 크기와 필렛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 맞춤형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건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되는 필렛 형태입니다. 커팅한 고등어는 사람 손에 의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처리되고요. 커팅되고 남은 부산물은 이렇게 따로 모아다 양식 어류의 사료로 쓰입니다. 어떤 민간 매체가 만든 다큐에선 오염된 발트해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사료로 쓴다고 주장하는데요. 노르웨이는 수산물 수출량의 전 세계 2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료가 필요할 텐데요. 그 많은 사료를 자연산으로 잡아다 일일이 충당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고등어나 연어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저 기계를 통과하면서 소금과 황산화제가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집니다. 그렇게 처리된 필렛은 작업자가 줄을 세워 내리는데요. 고등어가 일렬로 7마리씩 들어가 냉각됩니다.
0도였던 필렛이 마이너스 30도인 냉동고로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마이너스 18도가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과정은 제게에서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급속 동결된 필렛이 라인을 타고 가면 필렛은 무게별로 분류하는 기계가 나옵니다. 신기했던 것은 센서가 무게를 감지해서 150g, 180g, 210g 등 알아서 착착 분류한다는 것이죠. 필렛은 해수 얼음으로 코팅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얼음을 넣은 해수에 고등어를 코팅하면 총 중량이 약 6%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수출용 고등어 한 박스. 얼음을 코팅한 상태라 서로 들러붙지 말라고 흔들어 준 후 이 기계를 통과하면서 모든 가공이 마무리됩니다. 처음 고등어가 들어와서 뼈까지 발라지고 포장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15분. 마지막으로 금속 탐지기를 거치고 통과되면 냉동고로 들어갑니다. 북유럽에서 노르웨이 앞바다는 그야말로 황금어장의 보고입니다. 남북으로 수천 킬로미터나 이어진 스칸디나비아 반도, 내륙으론 모세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피오르드, 올레수는 노르웨이 어느 어장에서도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서 고등어 산지로서 황금기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고등어 잡이가 전무했던 노르웨이, 이 황금어장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개척한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의 원형어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일본의 어업 방식과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해 사실상 고등어 하나만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 고등어가 여기선 현대판 골드러시인 셈이죠. 사실 노르웨이는 1960년에서 70년대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청어를 남획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는 청어 어획을 10년간 금지해야 했죠. 당시만 해도 바다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생태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 어획량을 조절한다고 하죠. 어차피 정해진 양만 잡게 되어 있으니 오늘 못 잡는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선과 경쟁하며 서로 잡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길고양이가 기본적으로 노르웨이안 숲이더라고요. 시크한 까망이는 한동안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연어보다 더 인기 많네. 여기 지금 교차로 보면은 신호등이 꺼져 있잖아요. 차들이 막 계속 지나가요. 근데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서기만 하면 무조건 서게 돼 있어요. 그 올레순 보면은 어부들이 주로 직결되는 건 한두 곳인데 막 이런 테슬라, 와 이건 또 포르쉐 뭡니까, 이거 전기차잖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좋은 차들이 주로 다니고 있어요. 어부들이 소득 수준이 장난이 아니래요. 이날 오후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의 고등어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고등어를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의 고등어를 드셔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어떤 요리로 드셔봤는지 궁금합니다. I have been quite many times to Korea, both to Seoul and to Incheon and Busan. And I have tried Korean mackerel in Korea. I tried it grilled, and I really love it. And I always buy grilled mackerel when I come to Korea. 그렇다면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에서 어떤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맛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한국산 고등어가 더 맛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느 쪽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는지. We do not try to make a competition. And here we don't talk about Norwegian fish. We talk about seafood. So we would like to see more seafood consumption. So I love mackerel. 현지에서 먹는 노르웨이 고등어는 어떤 맛일까? 한 레스토랑에 들러 알아보기로 합니다. 주방에선 한창 열빙어를 튀기고 있군요. 열빙어가 한국에서는 알이 별미거든요. 여기 분들은 알은 안 먹는지 궁금합니다. Now the eggs we cure it, yeah, just salt and we clean it. Top of nigiri or sashimi or yeah.
한쪽에는 고등어 초밥을 쥐고 있는데요. 이날 잡힌 고등어를 가져와 포를 뜨고 소금에 절인 뒤 한 차례 씻고 다시 식초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 빼서 2시간 정도 저온에 숙성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린 맛을 제거하고 약간의 감과 산미를 주는 동시에 살균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식의 시메사바, 즉 고등어 초절임과 같은 거죠. 늘 냉동만 먹던 열빙어, 생물로 튀겨진 걸 맛보니 확실히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날 다양한 메뉴가 나왔고 맛있게 먹었지만 사실 일식 터치가 많이 가미되어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죠. 그 이유는 노르웨이인들이 즐겨 먹는 고등어 요리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오자 뜻밖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선 고등어를 잘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북유럽권은 절인 청어 외에는 등푸른 생선에 인색합니다. 지금이야 고등어를 엄청나게 수출하는 대국이 됐지만 아직도 노르웨이에선 고등어를 먹는 이들이 적고 조리법도 많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아시아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이제서야 현지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평을 하자면 굉장히 노련하고 숙달된 솜씨로 만든 요리였고 뭐 하나 허투루한 게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고등어회. 우리네 고등어와 비슷한 맛이지만 좀 더 지방이 풍미가 좋았고요. 기름기도 충분하고 김치와 함께 구운 고등어는 한동안 한식을 못 먹어서인지 너무 맛있게 먹었고 발효된 신김치 맛도 꼭 한국에서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볶음김치 맛도 나고. 화이트 아스파라거스와 곁들인 고등어 구이는 숯향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씹었을 때 쭉 나오는 육즙의 주시함과 달콤함이 이건 현지에서는 가능할 법한 신선도구나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한국 바이어라고 그건 주로 어떤 업무 하시나요? 거품하고 구매하고 하는 제 역할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소비자 입장에서 뭐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이렇게 사서 구워 먹어보면 어떤 건 되게 맛있고 또 어떤 거는 좀 뻑뻑하고 좀 약간 비린 맛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잘 모르시는데 원래 그런 걸 하시는 아 저요? 네. 저는 이제 근데 사실 고등어의 퀄리티라고 한다면 크면 클수록 지방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차이가 바뀌는 거는 시기에 문제예요. 시즌이 이제 저희가 주로 사는 게 9월부터 11월, 1월, 2월, 3월도 있지만 네. 2월, 3월은 잘 안 사고요. 9월부터 11월을 저희가 가을 시즌, 1월을 겨울 시즌이라고 하는데 아까 뻑뻑하신 거는 네. 겨울 시즌 그런 겁니다. 요 가을 시점에 가장 지방도가 좋고요. 갈수록 그 지방이 빠져요. 4월쯤에 4월에서 5월에 스포닝을 해요. 산란이기 때문에 점점 1월, 2월 좀 알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살이 빠져요. 지방이 빠져서 사실은 뻑뻑한 거는 아마 1월 달 고기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걸 구분해서 한 거 팔진 않아요. 저희는 구분해서 파는데 마지막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구분하진 않고. 저희가 이게 오가는 시간이 워낙 길어서 정작 여기 머무는 기간이 3박 4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다양한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는 결코 간 갈 수 없게 됐잖아요. 노르웨이에서 온 연어와 고등어가 사실 우리 식탁을 차지한 지 이제 꽤 됐고 점점 앞으로도 이제 비중이 높아져만 갈 텐데 이것들이 어떻게 잡히고 어떻게 가공돼서 오는지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아무쪼록 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르웨이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오늘 귀국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노르웨이 최북단에 있는 한 어촌 마을입니다. 보기엔 척박해 보이는데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 뭐야 이거? 맛있어요. 숨 참고 찍어야 돼. 작년 10월이었죠. 노르웨이를 가다 연어편과 고등어편을 기억하시나요? 노르웨이의 대자연 속에서 길러지는 연어와 고등어가 어떻게 잡혀서 가공되고 또 우리나라로 오는지에 대한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는데요. 이후 다시 노르웨이를 찾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정은 가는 길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킹크랩을 잡으러 가기 위해
노르웨이 최북단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미넨을 경유해 수도 오슬로까지는 총 17시간.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국내선을 갈아타고선 오로라의 도시인 트롬스에를 경유. 여기서 또다시 프로펠러 소형 기종으로 갈아타서 노르웨이 최북단이자 이번 여정의 출발지인 메함으로 향합니다. 트롬스에서 메함까지는 약 2시간을 비행.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을 만큼 장대한 풍경이 맞아줘서 좋았는데요. 트롬스에서 메함까지는 중간중간 작은 공항을 이착륙하면서 마치 마을버스처럼 승객을 내렸다 태우는 점이 이색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서울에서 장장 36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던 곳, 최북단 5,000마을이 있는 메함입니다. 저는 공항에서 차로 이동해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데요.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은 돌산과 이름 모를 호수들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도착한 곳은 쉘르피오르란 작은 오천마을. 겨울이면 두꺼운 눈으로 뒤덮일 것 같은 우람한 돌산과 주택가 풍경, 그리고 고즈넉한 항구와 마을이 눈에 띕니다. 벌써부터 강한 바람에 쓸쓸해 보이는 허수아비를 뒤로한 채 우리는 한 호텔의 여정을 풀기로 합니다. 노르웨이 최북단에 있는 호텔방은 어떤 느낌일까? 주변 인프라 하나 없는 황량한 곳에 유목민들이 먹는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요. 지금이야 정착해서 살고 있다지만 한때 러시아와 핀란드,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을 떠돌았던 사미족의 식당입니다. 식당이라 하기엔 분위기가 남다른 곳. 이곳에 토착베리를 이용한 웰컴 주스로 시작.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진 사미족의 전통 노래를 선보이는데요. 혹시라도 시킬까봐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유목민이 떠돌면서 즐겨 먹던 음식을 선보인다는데 첫 번째 요리는 토스트와 양파 버터로 이 지역에서 나는 레드킹 크랩을 살만 발라 올렸다고 합니다. 수출 준비하고 모닥불을 빙 둘러앉은 느낌이 꼭 캠프파이어 같은데요. 지금 볶고 있는 것은 유목민들을 즐겨 먹는 고기, 그것은 다름 아닌 술록입니다. 이 술록들은 유목민이 기른다고 말은 하지만 물론 무리를 이탈해 영영 도로하지 않는 개체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술록고기는 사냥해서 잡은 뒤 20km 떨어진 도축장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훈제한 술록고기를 볶은 뒤 링곤베리 소스에 올린 전체 요리인데요. 링곤베리? 처음 들어보는 링곤베리가 만든 소스인데 라즈베리랑 비슷한데 좀 덜 달고 약간 산딸기 맛 같은데 약간. 근데 이거를 요 순록고기랑 식감은 거의 쇠고기. 근데 소스에 그을린 거는 약간 탄향 같은 게 배어 있고 베리가 들어간 소스랑 여기 어울리는구나. 특이한데 조합이 단짠이네. 메인은 스튜처럼 익힌 술록의 뒷다리살과 메시 포테이토, 당근, 브로콜리 등을 곁들인 요리입니다. 운동량이 많은 뒷다리라 질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소고기의 안심처럼 부드러워서 의외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기를 조사 놓는 게 특징인가? 이 술록고기에 향이 있어요. 특유의 향이 있는데 되게 뭐랄까 고소한 향이 나. 양고기랑 조금 비슷한 느낌? 양고기 계열의 그런 향이 나는데 아 진짜 잡내 이런 게 하나도 없네. 또 질감은 되게 소고기 안심 같은 그런 질감. 간이 딱 딱이다. 마에스터. 특별한 공간과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며 긴장을 푼 것도 잠시 밖에서 오로라가 떴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일정에는 시기상 오로라를 보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예보와 달리 노르웨이에 도착한 첫날부터 황홀한 선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황홀한 느낌과는 달리 어둡고 정적이죠. 노출을 올려 사진을 찍으면 이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생전 처음 본 오로라의 모습은 꽤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야 늘 보던 거라 초록색 오로라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데요. 가끔 보라색이 뜨면 그제야 신기한다고 하네요. 다음날 저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어떻게 킹크랩을 먹는지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그 방식은 한국인이 듣기에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킹크랩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찌는지 물어보자 뜻밖의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This is cooked with water and sea salt. 한국에선 킹크랩을 삶으면 맛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But you also can steam it, but then it's more difficult. Then you have to maybe add the salt to dressings. Or at least we like it that way, with a little salt. We boil it at like 90 degrees. So don't, I'm not really boiling at 100 degrees. Just let it rest in the water, so it stands still. And we don't have more water than we need. 몸통과 내장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한데요. But you can sometimes we use it for decorations, and also you can make, as I said, grill it in the oven. So you get free some taste from it, and then you crush it because it doesn't involve anything really eatable. But maybe we have to learn from you how to use rest. 혹시 다음 몸통을 가지고 계신가요? We get it from like the factory. You just get the shoulders. 어쨌든 다리만 사용했지만 이날 잘 조리된 킹크랩찜과 구이는 아는 맛이란 맛있었고 특히 각각류로 만든 진한 비스쿠트 풍미의 스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데요. 북유럽의 파리라 불리는 트롬스에입니다. 트롬스에는 노르웨이 북서부의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이자 오로라 관광지의 주요 관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트롬스에 머물렀던 이틀 동안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요. 제가 향한 곳은 트롬스에서 거의 유일하다는 올 블랙 빌딩. 제가 와 있는 곳이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 본사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피쉬마켓처럼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이따가 저거 한번 살펴볼게요. 1층 식당 앞에는 제법 큰 아쿠아리움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What is fish name? 사이다. 사이타. 북유럽을 비롯해 이 근방에서 잡히는 어종들입니다. 노르웨이 해안 쪽에 많이 서식하는 물고기거든요. 이게 이제 대구랑 많이 헷갈리는데 이게 대구가 아닙니다. 사이타라는 피쉬고 여기서는 흔히들 많이 즐겨 먹는 흰살 생선이고요. 이 수염 달린 애 있죠? 얘가 바로 아틀란틱 코드입니다. 사이타와 대서양 대구 외에도 특이하게 생긴 몇몇 종들이 보이는데요. 언뜻 보거처럼 생긴 저것은 럼프피쉬라고 살도 먹지만 생선 육수를 낼 때 사용되는 생선이고 바위에 붙어 사는 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녀석은 울프피쉬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식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길로 저는 가벼운 점심을 위해 바로 옆 레스토랑을 찾았는데요.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 한국지사로 역임 중인 미아 씨가 우리에게 추천한 요리는 단 하나.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로 고국에 오면 꼭 먹는다는 해산물 수프입니다. 레몬의 상큼함과 고수, 페늘의 이국적인 향이 돋보였던 고소한 크림 수프인데요. 연어와 대구를 비롯해 북극 새우까지 이곳에서 나는 다양한 해산물이 알차게 들어가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 이곳은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 본사에 있는 피쉬마켓인데요. 연어의 고장답게 필렛부터 훈제 연어까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자주 보이는 장문볼락과 서대류, 그리고 요건 동네 횟집에도 종종 들어오는 터봇, 곤들메기류, 납작굴, 가리비 관자, 절단 킹크랩, 그리고 노르웨이에선 어묵을 많이 만들어 먹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위에 두 개는 고래고기입니다. 예부터 이곳 사람들이 즐겨 먹던 청어도 보이고요.
이곳은 1층에 있는 연어양식 통제센터인데요. 노르웨이는 서울에서 대만 가오슝에 이르는 거리와 맞먹을 정도로 만북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곳에 발달한 복잡한 해안선과 피오르드에는 무려 1000여 군데가 넘는 연어 양식장이 운영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많은 양식장이 추적되고 관리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여기서 3시간이나 떨어진 양식장을 원격으로 조정해서 먹이를 주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날 저녁, 저는 트롬스의 해산물 요리를 맛보기 위해 시내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빵과 버터. 버터 듬뿍 발라서 겉은 진짜 바삭바삭한, 입이 아플 정도로 바삭바삭한, 속은 되게 부드럽네. 버터가 완전 크리미하다. 좋아. 굿 스타터. 두 번째 요리는 구운 킹크랩 살이 들어간 매콤한 또띠아. 킹크랩에 들어가 있고 가진 채소들하고 같이 되게 매콤하게 고수풀이 올라가 있고 오이 들어가 있고, 빵에다가 감싸져 있는 I mean, we have several. Right now, we don't have Concavo on the menu, but yeah, 맛있어요. 160 people. Yeah, it's like some people from the US. How's your day?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 먹고도 배부른 거 아니에요? 역시 파마약 향은 어떤 건 방구 냄새도 나고. 되게 많이 안 달아요. 좀 오렌지 같은. 저는 작가님처럼 표현을 못하겠어요. 파마약 맛 나잖아요. 파마약? 파마약? 그 미용실에 파마약 있잖아요. 그 이거는 꼭 해주세요. 하나밖에 안 나요. 말했어. 이거는 파마약 아까 약간 이제 그 스킨 로션, 스킨 향도. 치얼스. 사이드로는 오이 무침이 나왔는데요. 오이가 제일 맛있어. 오이 맛집이야, 오이 맛집. 여기. 큐컴버 맛집. 오이 쪼가리 이렇게 맛있으신 일인가? 이번엔 여백의 미를 살린 한 접시가 나왔는데요. 대구 느낌 같은데. 쓱쓱쓱. 오, 뭐 가볍게 썰어져 이렇게? 완전 소프트한데? 이거 흰색 생선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혀라고요? 네. 예. 저는 저기 레몬즙을 한번 살짝 뿌리고, 혀가 입에서 녹아. 어떤 혀가 녹으셨죠? 먹다 보니까 이게 누구 혀인지 모르겠어. 내 혀 같기도 하고. 콜라겐 느낌인데요. 근데 부드럽고, 이건 쫄깃쫄깃한 맛도 있고, 맛있어요. 오, 맛있어. 쫄깃함과 부드러움과 촉촉함이 다 공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제 아구살 있죠. 아기살, 약간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런 걸 튀기면 이런 식감이 아닐까. 맛있거든, 아기 튀김. 아, 이거 다음부터 생선 손질할 때 혀를 보내면 안 되겠네. 혀를 모아놔야겠다. 근데 이 정도가 나오려면은 대구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아마. 오렌지 와인까지. 제가 먹었던 인생텅입니다. 오이 맛집, 혀 맛집이야. 왜냐면 텅은 처음 먹어봤거든. 노르웨이는 대구 혀를 먹는 식문화가 있는데요. 마리당 한 점밖에 안 나오는 귀한 부위로 여기선 주로 빵가루에 묻혀 튀겨 먹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대구 혀가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유럽 대구는 노르웨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고급 생선인데요. 주 어획기인 1월에서 4월은 스크라이 시즌이라고 해서 수산업계는 열산남짓한 아이들이 대구 혀를 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언뜻 보면 아동의 노동 착취가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이들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도록 자발적인 작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죠. 스크라이 시즌 동안 아이들이 버는 돈은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대구 혀를 자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간당 1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만 원을 빠르게 일할 경우 주당 최대 4만 크로네, 우리 돈으로 47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르웨이 베스테를렌 지역에선 매년 아이들을 위한 배구 혀자르기 월드컵이 개최된다고 하는군요. 왜 굳이 이런 작업을 아이들이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손이 작아서 대고 혀를 자르기에 용이하기 때문이죠. 메인 요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가장미인 대서양 할리벗이란 종인데요. 노르웨이에선 양식을 많이 해서 할리벗 스테이크를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그 애틀랜틱 할리벗이라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일 거예요. 밀도감이 그냥 일반적인 흰살 생선 맛이에요. 담백하고 크게 뭐 잡내나 이런 거 나지 않는 깔끔한 흰살 생선 스테이크 맛인데요. 그래도 좀 씹으면 안에 육즙도 좀 가둬져 있고, 그리고 링곤베리를 먹는데 이게 이제 새콤함을 줄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먹고 약간 이상한 냄새를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약간 발꼬락 냄새 나지 않아요? 그 호레비 냄새인지 발꼬락 냄새인지 바닷물에 빠진 그 양말 냄새인지 나 알 것 같아 지금. 그쵸? 이게 단순히 새콤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뉘앙스가 있단 말이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식사 중에. 땡큐. 감자나 먹읍시다. 아우 감자. 감자 맛있어. 감자가 겉이 되게 바삭바삭하고 안은 포슬포슬하고 약간 짭짤한데 맛있어요. 디저트는 클로드베리와 크럼블을 올린 파나코타로 마무리. 7박 8일간 다녀온 북유럽의 수상 강국 노르웨이.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앞으로 이어지는 노르웨이를 가다 시리즈 많은 시청 부탁합니다. 잠깐만요, 저 뭐예요? 오, 고기가 진짜 커요. 이야, 이걸로 찍어야겠네. 우와, 이거 괴물인데 이건? 야, 이거는 최소한 4kg에서 5kg 정도 나가겠다. 엄청 큽니다 지금. 와, 이거 진짜. 다음날 아침, 이날은 킹크랩 잡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날인데요. 보시다시피 바다 상황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멕시코 만류가 닿는 이곳의 해풍은 날씨를 온화하게 만들지만 지금처럼 내륙에서 부는 육풍은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죠. 7박 8일 일정 중 킹크랩을 잡으러 나갈 기회는 이날이 유일. 저는 차량으로 킹크랩을 가장 많이 잡는 곳 중 하나인 디피오르드로 향합니다. 저도 배를 많이 탄 사람인데 이날만큼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더군요. 한 번뿐인 킹크랩 잡이가 무산이라도 될까봐, 아니 반대로 킹크랩 잡이가 가능하다 해도 이 거친 바다를 온몸으로 맞닥뜨릴 생각에 기분이 착잡합니다. 여기는 좀 잔잔해 보인다, 그치? 어느새 30분을 달린 차량. 건너편엔 오늘의 목적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서 타갑니다. 킹크랩 조업지로 유명한 디피오르드. 노르웨이에서는 사실상 최북단 지역 중 하나인데요. 북쪽으로는 북극해와 맞닿은 바렌츠해를 끼고 있고 위도상으로는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알래스카와 같습니다. 한겨울엔 칠흑 같은 밤이 22~23시간 동안 이어지고 해는 잠시 수평선으로 떠올랐다가 곧바로 지곤 하죠. 여름에는 그 반대가 되겠고요. 의외였던 것은 한겨울 기온입니다. 멕시코 만류로 인해 해안선과 항구 도시는 영하 5도밖에 안 떨어진다는 점. 반면에 내륙과 산악지대는 영하 35도를 웃도는 혹독한 추위가 이어집니다. 이날 아침 기온은 9월 중순 기준으로 영상 5도인데요. 아, 날씨 좋다.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영하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필레식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노르웨이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는데요. 지금 이곳은 노르웨이 최북단에 있는 메함이라는 공항에서 또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킬레피어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또 저희가 차로 25분 정도 이동을 해서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노르웨이 대자연이죠. 이 협곡과 협곡 사이로 바닷물이 아주 굽이굽이 들어와 있는 이 피오르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 바람이 오늘 강풍주의보가 하루 종일 예보되어 있고, 뭐 기온은 지금 2, 3도인데 사실 체감은 마이너스 5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킹크랩 잡이를 하러 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어선을 타고 어획 과정부터 들어와서 선별하는 과정,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과정을 가감없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와 함께 따라오시죠. 춥다.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날 제가 타게 될 킹크랩 조업배입니다. 평상시엔 두세 명이 승선하는 소형 선박이 나가지만 이날은 인원이 많아서 두 척의 대형 조업선으로 나눠 타게 됩니다. 그 바다의 짠맛을 돌본 사람들의 지금 현재 텐션이고요. 이제 돌아왔을 때 또 표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과연 저렇게 웃을 수 있을지. 배는 1시간을 달려 포인트에 도착. 겨우 1시간을 왔을 뿐인데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힘들다. 속력을 늦추자 이제야 갑판이 나와 배멀미를 달래는 입질의 추억. 네, 지금 저는 여기 1시간 한 10분 정도 지금 배가 나왔거든요. 여기 지금 앞에 보면은 피오르드 지형 근처까지 왔고, 협곡들이 바람을 막아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이곳은 바다가 상당히 잔잔해졌습니다. 나오니까 이 추운 바람이 그렇게나 반가울 수가 없네요. 우리 조피디님은 아주 꿋꿋하게 아주 실내에서 그냥 나오지도 않고 있네. 바람 좀 쐬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에 도착한 배는 곧바로 조업을 서두릅니다. 매일 잡는 양에 따라 다르지만 배 한 척당 대략 400kg 내외의 킹크랩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여름에는 멀고 깊은 바다에 머무르던 킹크랩들이 가을이 깊어가면서 해안선에 가까이 붙게 되고, 겨울엔 심지어 항구 쪽으로도 들어온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윽고 첫 번째 통발이 걷어 올리는데요. 과연 킹크랩이 들었을지? 보기 좋게 꽝이로군요. 두 번째 통발도 텅텅 비어서 올라오더니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없냐 이렇게. 세 번째가 돼서야 유럽대구 한 마리와 킹크랩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통발에서도 겨우겨우 한 마리씩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사실 바다에서 갓 잡힌 킹크랩은 저도 처음 봐서 느낌은 새롭습니다만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어서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왠지 어부들의 표정도 그리 밝아 보이진 않은 것 같죠? 게다가 바다는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하니 남아있는 통발이 걱정이로군요. 조타실에선 선장이 기준기를 조정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빈 통발입니다. 아하,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통발은 뭔가 좀 다릅니다. 이야, 제 것도 아닌데 왜 그리 기쁜 걸까요? 그러게. 보시다시피 한쪽에서 통발을 올리면 한 사람은 잡은 킹크랩을 옆통으로 옮깁니다. 그 와중에 꽝 통발이 올라왔는데요. 잘 보면 숭숭난 구멍들 보이시죠? 작은 킹크랩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획 가능한 킹크랩은 최소 13cm. 때문에 작거나 암컷이 올라오면 바로 방생하는데요. 기준치라 하더라도 방생하는 이유는 더 크고 상품성이 좋은 레드 킹크랩만 선별하겠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잡을 수 있는 킹크랩의 양은 2023년 기준으로 약 2,500톤. 한 해 동안 대략 28,000톤을 잡아들이는 러시아와 비교해도 10배 못 미치는 양이지만 조업량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암컷의 비중은 총 어획량의 5% 이하로 조절되고요. 최근 노르웨이는 북부 해안뿐 아니라 서부 해안까지도 킹크랩의 서식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개체수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소극적인 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구와 킹크랩의 조업량을 조절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르웨이의 수산 정책과 연관이 있습니다. 적당히 잡아야 개체수가 늘어나고 또 개체수가 늘어나야 허용 어획량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배 한 척당 통발 개수를 30개로 제한한 것도 이런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 어획기입니다. 단순히 많이 잡히는 시기가 아닌 상품성이 가장 좋을 때 왕창 잡는 것입니다. 3에서 5월은 킹크랩이 성장을 위해 탈피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조업량이 적죠. 주 어획기는 7월에서 9월과 1월에서 2월인데요. 어차피 총 허용 어획량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크고 상품성이 좋을 때만 잡겠다는 것이니 이는 작업의 효율과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자원량도 관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조업을 마치자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해수를 채웁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나오지 않나요? 자, 이제 시동을 걸고 항으로 철수하는데요. 저는 울렁이는 속을 달래고자 잠시 갑판으로 나와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심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한편 다른 배를 타는 일행들은 우리와 달리 킹크랩이 어찌나 많이 잡히던지 그야말로 만선이라고 하더군요. 그나저나 가는 여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강풍과 거센 조류를 맞부딪히면서 달려나가자 항에 도착하자 이날 잡은 킹크랩을 끌어올리는데요. 지금 제가 방금 그 킹크랩을 잡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오늘 되게 많이 잡히진 않았대요. 근데 이게 이제 갓 잡힌 킹크랩이거든요. 이제 이 정도면은 지금 무게가 한 2kg 될까 말까인데 항상 제가 이제 수산시장에서 고를 때 여기 이제 마디를 보라고 하잖아요. 보이세요? 이 마디? 마디가 흰 것은 살이 없어요. 고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갓 잡힌 거라서 이 마디가 빨간 거 보세요. 여기가 이제 핑크젤이면은 무조건 이제 상품성이 좋다. 잠깐만요, 저 뭐예요? 오, 여기가 진짜 커요. 이야, 이걸로 찍어야겠네. 우와, 이거 괴물인데 이건? 와, 뭐야 이거? 야, 이거는 최소한 4kg에서 5kg 정도 나가겠다. 엄청 큽니다 지금. 이거 봐요. 자. 와, 이거 진짜. 이때 심정이 어떠냐고요? 들고 있는 것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킹크랩 조업부터 분류와 가공까지 책임지는 리더피스크라는 회사입니다. 내친 김에 분류 창고도 둘러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4kg 이상인 매우 큰 킹크랩입니다. 킹크랩은 매년 껍데기를 탈피하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 성장하는데요. 이 정도 크기면 탈피한 지 2-3년은 된 개체로 특별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획된 킹크랩은 최대한 킹크랩이 나고 자란 바닷물을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상품성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인데요. 여기선 킹크랩 호텔이나 요양원 정도로 표현되지만 우리네 정서로는 보세 창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크기별로 분류된 킹크랩은 안정을 취한 뒤 수출을 위해 오슬로나 헬싱키로 보내집니다. 그날 오후 저는 킹크랩 조업을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는데요. 북유럽 감성의 해산물 요리들이 한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어의 나라답게 연어 스테이크와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간 샐러드와 롤, 그리고 이날 메인은 역시 킹크랩입니다. 구이와 찜, 빵도 넉넉히 준비했는데요. 이상하게 배만 탔다 하면 없는 허기도 막 생기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출출합니다. 배가 고프면 뭐든 다 맛있는데 그것이 연어와 킹크랩이라니. 보세요, 엄청 다양하고 푸짐하게 담았죠? 근데 이건 그냥 워밍업입니다. 날이 추워 따끈한 국물도 생각났는데요. 갑각류로 우려낸 전통적인 해산물 수프가 막 냄새부터 고소하니 침샘을 자극합니다. 우선 맥주로 목부터 축이고 맛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기 많이 촉박이래요. 여기만 해도. 지금 이제 식어서 찬데 그렇게 맛이 나쁘지 않은데 내 스타일이다. 아, 여기 소스가 있었어. 살짝 매콤한 마요네즈 소스인데 그릉글배가 찍어 먹으면 요거는 이제 치즈를 넣어서 매콤하게 구운 킹크랩 요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워 먹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아, 살이 살 미쳤어. 아,
살이 진짜 많고 다리도 두꺼워서 지금 한 이제 3조각쯤 먹는데 배가 벌써 부를 거예요. 소스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채북단 어업기지인 메암을 떠나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오로라의 도시 트롬스. 저는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 본사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본사. 레드 킹크랩 유통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면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몸통살과 내장을 전부 다 먹는 식문화가 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이 내장을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몸통살에도 살이 많은데 이것도 다 안 먹고 버려지는지 궁금합니다. And I am not the one to answer because I'm representing the fishermen. What I've heard is that it's not that much meat inside. Some they extract and use a little bit of it, but it hasn't been a way of the Norwegian doing. 만약에 몸통이 버려진다면 그거를 냉동해서 싸게 수출하면 한국에서 상당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한국으로 수출했으면 좋겠다 라고 전해주세요. Very, very interesting. I will make sure to forward that. And of course, it's a much better use of the resource than throwing it away. 사실 한국과 일본을 제하면 장을 먹는 식문화가 생소하기도 하고 이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게도 아닌 킹크랩의 장을 미식의 가치가 높은 음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서인지 조리의 신속함과 효율성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약 8~90도의 소금물에 은근히 삶으니 맛이 빠지지 않으면서도 간도 배는 효과가 있는데요. 15에서 20분 정도 삶아다 바로 급냉하면 보관성도 높이면서 유통하기도 편리해지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면 냉동 크랩 시장이 활성화된 나라, 이를테면 미국이나 일본 시장을 겨냥하기에도 수월하고요. 그래서 노르웨이나 알래스카에선 킹크랩을 삶아 먹거나 한번 자숙한 것을 급냉해서 수출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제대로 쪄서 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호텔이나 고급 다이닝 레스토랑이겠죠. 여기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킹크랩이 수출용으로 지금 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노르웨이인들이 먹을 수 있는 내수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르웨이인들에게 레드 킹크랩이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니면 서민들도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It's quite expensive to go to the restaurants. So king crab is really a delicacy. A lot of things in Norway is expensive, but also to go to eat at the restaurants. So there are more for special occasions. 그러면 대략적으로 노르웨이인들이 킹크랩을 먹을 때 1인당 한 얼마를 써야 그래도 킹크랩을 좀 잘 먹을 수 있을지. And it's also changing according to the fisherman price and the export price. You have seen there's a shop downstairs. Right now I think the king crab is about 1,200 kroner. 그런데 그게 원물 기준이 아닌 다리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도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10만 원대 한 초중반? 다시 말해 킹크랩은 노르웨이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식재료는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생산국인 노르웨이에선 킹크랩을 얼마에 판매할까요? 현지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킬로그램당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 선. 여기선 활기를 팔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이닝 레스토랑에서는 우리네 수산시장처럼 킹크랩을 통째로 삶아서 먹는 게 아닌 코스에 포함된 요리이므로 정확한 가격을 매기기가 어렵겠지만 킹크랩을 먹기 위해 드는 인당 가격도 대략 15만 원 안팎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은 수도 오슬로 인근에 있는 한 킹크랩 호텔. 북부에서 조업된 킹크랩은 고속도로를 통해 헬싱키와 오슬로로 집결되는데요. 4에서 5kg짜리 킹크랩 100마리가 든 커다란 수조통을 22개나 실을 수 있는 대형 트럭으로 운반됩니다. 여기가 이제 하역장이라고 하죠. 화로차가 바로 이렇게 후진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문이 열리면 바로 킹크랩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긴 여정 동안 이렇게 흔들리는 차에서 오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가 살던 서식지 환경이랑 다르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바로 잘 관리된 수온과 염도의 바닷물에서 적당히 한 4일에서 5일 정도 이제 푹 쉬게 되면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린 킹크랩을 한국으로 직항으로 쏘는 거죠. 그래서 물 없이 아이스팩으로만 이렇게 포장이 되는데 그 상태로 40시간이나 생존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르웨이에선 허가를 받은 개인이 배를 몰고 나가 킹크랩을 잡을 수도 있다는데요. 1년 동안 잡을 수 있는 양은 한 가구당 10마리라고 하는군요. 유럽 국가와 미국, 일본은 냉동 크랩 시장이 활성화된 반면 한국은 유독 활어 시장이 독보적이라 할 만큼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도 활 킹크랩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한국 시장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노르웨이 체복단에서 우리나라로 오기까지 킹크랩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과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노르웨이에 와서 이 스켈랍을 먹다 보면은 관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보면 버려지는지. I didn't realize that you ate all of it. So we. 전 처음에 이거 노나몽 줄 알았거든요. 랑고스트 1인당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뭐지? 두께가 장난 아니야. So juicy. 노르웨이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북유럽의 파리라 불리는 트롬스에서 멋진 바다와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야, 이 청정한 바다와 그림 같은 집들, 무엇보다도 공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더군요. 숨 쉬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청정하고 광활한 바다에서 나는 다양한 수산물을 알아보고자 항구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저는 지금 노르웨이 북부 도시 트롬스에 와 있는데 북극 캐러 가서 북극 가리비를 잡는 대형 선박입니다. 저거 바로 탑승해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 또 어떤 기술로 가리비를 어획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비를 잡는 배라고 하기엔 규모가 엄청난데요. 미로처럼 얽힌 복잡한 통로를 따라 올라가자 이 배의 캡틴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헬로. 이곳은 이 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조타실입니다. 아크틸펄이라는 북극가리비 전문 탐사선이자 조업선이고요. 이 큰 선박에는 과학자 4명을 포함해 대략 30명의 승무원이 탑승한다고 합니다. 북극가리비 어업은 노르웨이에서 지난 30년간 아예 금지됐는데 기존의 어업 방식인 끄리 방식이 해저 생태계를 너무 훼손시켰고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바오션에서 현재 북극가리비를 채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그만큼 비침투적인 신기술이어서 최근 소비자들에게도 다시 소개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북극가리비는 새롭게 발견된 어종이 아닌 이제 다시 어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종이라고 합니다. 배에선 대형 펌프가 가동되고 여기선 수압기라 부르는 장치를 수심 100m, 깊게는 500에서 1000m까지 내린 다음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가리비를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특히 해저를 포함한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가리비만 정확하게 조준해서 빨아들이는데요. 그 오차 범위는 대략 15cm라고 하는군요. 이곳은 탐사선의 주방. 북극가리비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완성된 북극가리비 볶음. 이야, 버터와 가리비 향이 장난이 아닌데요. 선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맛보기도 합니다. 방금 막 볶아낸 북극가리비인데요. 버터에 그냥 한번 싹 볶아낸 정도? 가리비라고 해도 뭐 내장은 당연히 안 먹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살 종류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오로지 관자만 이렇게 먹어볼게요. 오, 포크 들어가는데 쑥쑥 들어가네. 어우, 달아요, 달아. 되게 부드러운 야들야들한 새우살이 씹히는 그런 질감인데요. 즙이 촉촉하게 고여 있어서 맛있어요. 부드럽고. 아직은 노르웨이에서조차도 공식적으로 유통되지 않는다는 북극가리비. 한국인 최초로 먹어본 소감은 딱 이겁니다. 아, 화이트 와인 한 잔 딱 하면은 이런 거 먹으면서 5주 동안 조업할 만 하겠는데.
간단한 질문 두 개인데 5년마다 리서치를 해서 해양 생태계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지 뭐 지원을 받는지 일단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The Fiskeridirektoratet, the Fisheries Directorate, they do support in research for example, SINTEF to join us. And then I have Ocean, we take on, we do we fund the research, a big part of the research ourselves, because it's not just about, the research isn't just about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the law. I mean, for us as a company, it's really important having a business and having a fishery to have past 5, 10, 20, 50 years, right? That's what it's about, taking the responsibility of sustainable fishing onto our own hands, into our own hands. 노르웨이에 와서 이 스켈랍을 먹다 보면은 감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보통 우리 한국인들은 감자랑 내장을 감싼 날갯살이라고 하는 모든 부위를 다 먹는데 여기는 왜 감자만 먹는지 나머지는 그러면 버려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I didn't realize that you ate all of it. So we have a separate research project with SINTEF, for example, where we are doing research in trying to find new products that we are using the byproducts, so the mantle, the gonads, to make new products out of it. Maybe it can be fish food, maybe there can be enzymes in them that we can use for medicines. So we are currently researching that to try to close that loop and make sure that the whole product is being used. The shells itself are returned to the ocean when we're out at sea, because they are very important for small shell and for the recruitment. So the small baby shells will find larger empty shells to sit in to grow up. So they seek shelter in them. That's why we let the empty shells back out. 한국에서는 99% 이상이 양식이다. 자연산 어획은 1%도 안 된다. Almost impossible to farm the Icelandic scallop or the Arctic scallop because they are really slow growing. They take maybe 8 years to become mature, and very little is known on the recruitment levels still. There's a lot of research that needs to go behind this specific species. 그 길로 저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로 향합니다. 수도 오슬로에서 보내는 첫 밤. 제가 찾은 곳은 중심가에 있는 갑각류 전문 레스토랑인데요. 테이블 세팅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뭘 취급하길래 이런 것도 있고. 우선은 빵이 보이고 샐러드, 아이올리 소스랑 마요네즈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지금 저희가 온 곳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있는 뷔페 전문 레스토랑인데 보니까 지금 9월이 브라운 크랩 시즌이래요. 브라운 크랩을 뷔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이라고 합니다. 킹크랩은 사실 여기 장을 먹는 문화가 없지만 브라운 크랩이 워낙에 장이 맛있다 보니까 여긴 다 장까지 먹는다고 하네요. 되게 묵직하다. 이렇게 올리고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 장이? 와, 이거 장이 전부 다 장이야. 어떻게 내장이 이렇게 가득 찰 수가 있죠? 들어는 보셨나요? 브라운 크랩 내장을 한가득 올린 오픈 샌드위치라고. 먹어보겠습니다. 오, 나 여기서 고상하게 먹기 힘들겠는데? 장이 진짜 많다. 그냥 다리살 하나씩 파다 보니까 이렇게 쌓였어. 빵에다가 이제 올려. 안 됩니다. 일단은 짜지 않아서 좋아요. 일부러 짜게 찌는 데도 있거든요. 많이 먹지 말라고. 여기는 적어도 그런 의도는 안 보여줬다. 뷔페는 인당 10만 원대 초반. 저는 이날 2마리 먹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사실. 도구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다음 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저는 오슬로에서 노르웨이의 다양한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계신 한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낯설면서도 신기한 노르웨이 여러 수산물들을 실물로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신기했던 수산물입니다. 굴로 만든 맥주라고 합니다. 굴 껍데기를 갈아서 그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궁금한데? 흑맥주네. 기네스 맛이야, 기네스 맛. 두 번째로 신기했던 건 다름 아닌 가리비. 좀 전에 소개한 북극 가리비와는 다른 종으로 여기선 대왕가리비라고 부르는데요. 전문 다이버가 손으로 직접 채취하며 노르웨이에선 제법 즐겨 먹는 해산물이지요. 그 옆은 전날 밤에 맛본 브라운 크랩입니다. 한국에선 마물라 크랩이라고 해서 소량 유통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은 아크틱 쉬림프, 우리말로는 북극 자숙새우 정도인데요. 샐러드를 비롯해 수프나 튀김에 두루두루 사용되는 새우입니다. 맛은 단새우가 비슷한데 익으면 살이 쫀득해지는 특징이 있지요. 자, 이것은 랑구스틴인데요. 유럽에선 스캄피 새우와 함께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선호하는 고급 식재료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 익숙한 노르웨이 레드킹 크랩인데요. 보시다시피 싱싱할 때 자숙해서 급냉한 것으로 노르웨이를 비롯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 일본 등에서 선호하는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대왕가리비와 고급 식재료인 랑고스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대왕가리비 채취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살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잠시 후에 가게 될 레스토랑에서의 손질 장면입니다. 와, 살이 엄청나게 크고 실한데요. 두께감이 이렇게 나오니 관자 스테이크용으로는 이보다 나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정도 품질이면 서로 잡아가려고 경쟁할 텐데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궁금하더군요. 이제 모든 배가 전부 거기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가 바잉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 스테이션에 그걸 가지고 오면은 자동으로 그게 이제 입력이 돼요. 저희가 사는 순간 어떤 배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물량을 어떤 품목을 우리한테 가지고 왔다라는 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하기도 한 거고. 북극 가리비라는 종 최근에 이제 어획이 허용이 되면서 여쭤보니까 한국에서는 가리비를 전부 다 내장까지 싹 다 먹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회로도 먹고. 그러니까 놀래시더라고요. 여기는 관자랑 다른 부위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어떤 부위예요? 내장 쪽인가요? 네, 내장 쪽. 그건 셰프마다 좀 달라요. 어떤 셰프들은 버리고요. 아르헨티나도 가리비가 굉장히 많이 잡히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그거를 갈아가지고 뭐 새로운 뭐 크래커로도 만들고 소스로도 만들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셰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노르웨이에서는 관자가 커야지 딱 그게 좋다 생각을 하는 거죠. 기타란 살도 있고 그런 것들은 먹는 문화가 아예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서 이렇게 사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진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관자 스테이크로 먹고 하는 거는 먹는데 내가 집에 사가지고 이거를 오늘 저녁으로 먹을 거야 이러는 거는 한국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수산물 요리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라스트 데이 마지막까지 힘냅시다. 전체 요리는 우리 눈에도 익숙한 생굴, 우리네 참굴과 같은 종인데 보시다시피 색깔이 다르죠. 까면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히 신선하고 비린맛도 적은데요. 맛 자체는 우리나라 굴과 비슷했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코스에 없는 거라면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랍스터 종류로 보이죠. 세 번째 요리는 노르웨이 레드킹 크랩. Amalfi lemon and some chili on the glaze on the top of the king crab. 이게 하얀 천에 올라왔네? 어떻게 하네? 어머나, 왜 천으로 올렸을까? 끼적끼적거리니까 고정시키려고. 아, 그런 건가? 진짜 맛있다. 맛있다. 뭐지? 두께가 달라. So juicy. very surprise. 아야, 프로즌인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잘못 얼리면은 되게 뻑뻑하거든요. 요리했을 때. 아직도 한국에 사는 소비자분들이 냉동에 대해서는 선입견이 있어요. 사실 생물이 신선도가 떨어지면 잘 만든 냉동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와, 괜찮은데? Okay, here we have some scallops with Jerusalem artichoke puree, soya butter sauce, and Jerusalem artichoke chips. 네 번째 요리는 가장 기대했던 대왕가리비인데요. 와, 감자 크기 좀 보세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한번 들어보는데요. 이 두께감이 누가 보면 키조개 간자인 줄 알겠어? 키조개 간자도 이렇게 크지 않은데? 결이 있어요, 세류결. 세류결들을 썰어서 오,
되게 부드럽다. 이게 두꺼우니까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몰캉몰캉하면서도 단맛이 있어요. 오래 씹으니까 끝에 감칠맛도. 신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마미. 도로에서도 우마미 하면 다 알아들어요. 진짜요? 네. 그냥 국제 언어가 된 거죠. 지금 여기 또 보면 나오는 게 법칙이 있어요. 전 처음에 이거 노나몽 줄 알았거든요. 랑고스틴 1인당 이렇게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단언컨대 우리 인생에서 랑고스틴을 이렇게 먹는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 진짜. It's crazy. So the main course, pan-fried langoustine from Färder, served with a Korean butter sauce with tarragon. 오, 쏙 나오는 거 봐. 그 소스에다가 이게 약간 반만 익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부드럽네. 이거 밑에 거 먹어보자. 마르찌르 맛있겠다. 되게 절묘하게 익혔다. 디저트까지 먹자 배가 터질 듯 불러옵니다. 고기 한 점 없었던 해산물 풀코스지만 기대 이상의 맛과 조리 상태에 살짝 머리 한 대 맞은 느낌도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냉동인데도 주시하고 촉촉했던 레드 킹크랩 구이. 비현실적인 두께를 자랑하면서도 속살은 너무 부드럽고 달다 못해 강렬하게 감칠맛이 돌았던 대왕가리비, 그리고 입에 쫙쫙 달라붙는 엄청난 소스 맛과 미디엄으로 익힌 랑고스틴의 통통한 살점은 당분간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뛰어난 품질의 해산물은 한국으로 좀 들어와서 생물이나 활어가 최고라고 믿는 기존의 선입견도 떨치겠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청정해역에서 나는 질 좋은 수산물들로 인해 선택의 폭과 저변이 넓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입니다. 아침에 산책하러 나왔는데 뜻밖의 백조무리를 만났네요. 표준명은 고니라고 하지요. 이야, 그야말로 새판이로군요. 얘네 다리에 테이프 다 있어. 관리가 되고 있는 백조네. 저도 모이를 줘봤지만 좀처럼 다가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고니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라 조금은 신기했는데요. 바로 옆이 오슬로의 랜드마크라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건물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올라오면 이런 모습입니다. 강 하나를 두고 왼쪽은 신시가지, 그리고 오른쪽은 그래도 좀 유럽 느낌이 나는 건축물로 이루어진 구시가지 느낌이 나는데요. 강 아래쪽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들은 노천탕입니다. 강물은 차갑지만 저 안에 있는 물은 따끈하다고 하네요. 이곳은 오슬로에서 가장 핫하다는 쇼핑몰. 보시다시피 치즈 종류가 어마어마하고요. 각종 햄과 사키테리도 그 맛이 하나하나 궁금할 만큼의 비주얼을 뽐냅니다. 다양한 절임 음식과 향신료들, 가장 트렌디한 상권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군요. 잠깐 육류도 구경해 볼까요? 다양한 가금류들, 요건 콩팥으로 보이죠? 이실직고 하자면 제겐 뻔한 수산물보단 육류 쪽에 더 많은 시선이 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가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바로 비프 웰링턴이죠. 비프 웰링턴. 그런 거 왜 안 파냐고. 여기는 아예 드라이에징한 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죠. 수제 버거 굽는 모습을 밖에서 볼 수 있는 구조도 인상적이고요. 요건 대구 말린 걸 진공 포장해서 파는 건데요. 요게 얘네들 시그니처인지 레스토랑에서는 아예 장식처럼 해놨더군요. 저는 오슬로에서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찐맛집을 찾아 이곳에 왔는데요. 오전 11시 오픈에 맞춰 도착한 곳은 피시캐리어트라는 생선가게입니다. 내부는 보시다시피 흔하디흔한 생선가게인데요. 한켠에는 식당을 겸하고 있죠. 진열대엔 뭐가 있는지 직원에게 물어봤는데요.
이곳의 필렛은 대부분 굽거나 튀겨 먹습니다. 이건 황새치고요. 그 옆에 빨간 것은 참다랑어.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대구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대구살인데요. 서식지 해역과 수심에 따라 다르게 분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멍키피쉬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아귀입니다. 이건 수족관에서 봤던 붉은 점박이 가자미네. 이건 송어. 여기선 트라웃이라고 하죠. 뭐니 해도 우리 눈에 가장 익숙한 건 노르웨이산 고등어겠죠. 북유럽권임을 감안한다면 수조가 있는 것도 새삼 특이한데요. 안에는 굴을 가득 살려놨더군요. 사람 수는 한정되는데 먹고 싶은 메뉴는 많고. 그래요? 이거 참 여행 오네 그런 거죠. 여기 피시 케이크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여기에 걸리지 않는 걸로 다른 거 시켜야 되고. 그럼 이거 피쉬앤칩스 하나 하셔도 괜찮아요. Okay. Would it be like quite enough? 네. Oh yeah. Can we also try the fish cake? Yeah. Okay. 메뉴 없는 것도 시키고. 이렇게 자리가 갑자기 12시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밀려오네. 다 찼어 없어. 이게 엄청 맛집이구나. You get 8 oysters for free. Oh, okay. Okay. 카메라 때문에 주는 거 아니지? 사람들이 자꾸 뭐만 하면은 저거 우리가 가면 안 준다. 카메라 들으니까 준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르플레이브 블랑드 블랑 그랑크루 원바트. 한잔 하실까요? 잠시 후 피쉬 케이크가 나오고 여기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피쉬앤칩스까지. 뭔가 비주얼이 빵빵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웬 프로모션이라며 주는 생굴 플래터가 등장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날 저희가 가장 비싼 메뉴를 시켜서 서비스된 거라고 하는군요. 7박 8일간의 여정이 거의 끝나갈 즈음 이제야 긴장감이 풀려서일까요? 제 표정이 조금은 환해졌습니다. 찰랑찰랑 이게 바닷물인지 굴즙인지 모르겠는데 따라내고 또 이제 비네거 소스 레몬즙 뿌려서 이게 아까 내가 따라 벌어도 계속 살에서 즙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되게 굴 주스를 먹는 느낌? 되게 프레쉬하고 되게 촉촉해요. 알맹이는 조금 작은 느낌이긴 해요. 워낙에 요새 큰 굴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라는 거잖아요. 네, 좋아. 와, 서비스 대박인데? 괜찮네. 석현씨 굴 못 먹는다 그랬죠? 굴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되게 진짜 안 비려요. 자, 도전. 한 번도 이걸 안 먹어봐가지고. 이거 솔직히 왜 괜찮지? 지금까지 굴 먹으면서 내음 때문에 못 먹겠어. 너무 심했거든요. 선입견이 좀 깨지고. 피쉬앤칩스 굉장히 뭐가 부풀어 올랐는데 뭘로 만들었을까 이거? 대구살로 만들었으려나? 살이 하고 살이 입에서 그냥 녹아버리네. 와. 근데 대구라고 하기에는 되게 부드러운데요? 이거는 케첩이네요. 이어서 이 집에서 가장 비싸다는 해산물 요리 등장. 비싸봐야 10만원 좀 넘겠지 싶어 가격도 안 보고 시켰는데요. 나중에 영수증 보고 알았습니다. 이 한 접시가 24만원이었음을. 확실히 GDP가 높은 만큼 물가도 엄청난데요. 뭐 어쨌든 구성을 보면 심에서 잡히자마자 바로 삶고 급냉한 북극 자숙새우, 그 옆은 랑구스틴과 손질한 브라운 크랩, 석화가 또 나오고요. 삶은 대게도 있습니다. 가운데는 송화를 올린 연어 타르타르, 그리고 같이 주문한 크림소스 홍합도 나왔군요. 홍합이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뭐야? 알이 막 꽉 차진 않았지만 비린내도 진짜 하나도 없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주로 냉동을 많이 쓰잖아요, 식당에서. 여기는 확실히 프레쉬를 많이 써서 살도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쫀득쫀득하게 씹히고, 그때는 비린내가 없으니까. 근데 크림 소스가 정말 맛있는데 정작 알맹이만 먹고 나면 크림 소스가 이렇게 남아버려요.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래서 물티슈를 많이 줬구나. 그 사이에 피쉬케이크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안에 많이 들었어요. 그건데? 햄버거 패티. 피시버거 같은 거. 피시버거 햄버거 패티 있죠. 예. 전반적으로 간이 왜 유럽에 가면은 유럽 음식 되게 짜다 그러는데 여기는 되게 한국인들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버무린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들어간 것 같아요. 되게 차가워요 지금. 아 맛있네. 아까 전에 어제 약간 랑고스틴인데 분리 한번 해볼게요. 저 생각합니다. 딱새우 큰 버전입니다. 딱새우도 직개발이 있거든요. 똑같이 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직개발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지 같은 계열입니다. 완전 쫀득쫀득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차가우면 보통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워낙에 신선하니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잡아서 여기 이제 장인데 장은 그냥 약간 비린 맛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장이 많지도 않고요. 이게 이제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먹는 새우 종류인데요. 북극새우라고 합니다. 근데 자숙으로 많이 해서 이걸 샐러드에도 쓰고 이렇게 생으로도 까먹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통째로 먹어요, 이걸. 네, 이거는 좀 딱딱하니까 빼고 다리 빼고 치폴레 마요. 껍질만 먹어도 괜찮은데 작은 건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저희 방금 제가 큰 거 먹어서 조금 껍질감이 좀 있어요. 네, 좀 거슬립니다, 거슬려. 요 대가리는 다 떼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겉에만 떼고 다리까지 이렇게 합니다. 껍질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확실히 껍질 까먹는 게 맛있다. 얘는 진짜 자숙을 위해서 태어난 새우 같아요. 익혀도 탱글탱글해, 식감이. 네. 식사를 마치자 가게는 빠져나가기도 힘들 만큼 혼잡해졌습니다. 영수증엔 45만 원이 찍혔더군요. 저는 못 모르고 시켰다가 입이 떡 벌어졌지요. 물론 20만 원이 넘는 해산물 플래터와 18만 원짜리 샴페인이 주범이었지만요. 어쨌든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국민소득 수준이 높고 그만큼 물가도 높지만 성인 4명이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나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르웨이를 가다 1편부터 6편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와는 또 다른 수산 선진국의 조업부터 가공, 그들의 식문화까지 두루두루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산자원을 대하는 노르웨이인들의 장기적인 정책과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를 가다 시리즈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저는 끝내지 않겠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다른 나라의 수산물 이야기도 종종 들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